저는 대기업에 다니며 퇴근하고 난 후나 자투리 시간으론 어린이 네임 스티커나 태그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조화는 달리 자영업자였는데요. 선술집을 하고 있었죠. 저희의 첫 만남 역시 그곳이었어요. 제가 남편 가게의 단골이었거든요. 술은 잘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안주가 맛있어 맥주 한 잔에 안주는 3개씩 시켜 먹는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워낙 자주 오가다 보니 남편과도 친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연인 사이가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연애 때나 결혼 초기엔 남편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까지 가게에 있다 보니 제가 출근하는 시간엔 늘 자곤 했지만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한두 시간 후엔 꼭 일어나 연락이 오곤 했어요. 오전에 생활을 시작하는 남편은 새로운 메뉴를 위해 고민하거나 시장과 맛집을 다니며 여러 방법으로 가게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니 가게도 당연히 잘 운영 중이었고요. 매출이 높은 것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직원들과의 관계였는데요. 단골일 때도 그렇고 부부가 되어서도 그렇고 가게를 갈 때마다 밝은 표정의 직원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과 잘 지내는 모습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가게는 잘 운영되었고 계속 쭉 이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방 이모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 여사님 그만두신다네. 요즘 따라 몸이 안 좋으신 것 같긴 했는데 이젠 정말 한계인가 봐. 좀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차마 붙잡을 수가 없더라. 이모님은 남편이 가게를 처음 열 때부터 주방을 책임져 주셨던 분으로 가게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물론 남편이 주방에도 자주 오가며 모든 메뉴를 다 만들 수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모님이 없어도 상관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일단 다른 이모님 출근하시기로 했는데 잘 모르겠네. 잘하실지. 일단 새로 오신 이모님이랑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급한 불은 끄는 듯 했지만 말 그대로 급한 불을 껐을 뿐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께서 손이 너무 느리기도 하고 기존 레시피를 계속 임의로 변경해서 곤란하고요.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굳이 문제가 될 것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남편은 점점 더 힘들어했고 그런 사실을 안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회사 끝나고 우리 아들 가게에 가서 일 좀 도와줘. 남편이 그렇게 힘든데 누가 도울 거야. 네가 가서 도와야지. 앞으로 사람이 구해지든 말든 가서 도와. 그래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가 남편한테 계속 도움이 될 거 아니야. 홀 쪽에 문제가 생긴 거면 저도 가서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줄 수도 있었겠죠. 휴모의 말처럼 남편의 일이니 말이에요. 하지만 주방 쪽의 일이었고 잠시가 아닌 쭉 나가서 돕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제 본업이 있었으니 매일같이 새벽까지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출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물론 저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좋지 않긴 한데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잖아요. 가끔 조금씩 돕는 건 가능해도 앞으로 매일 쭉 가서 돕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물론이고 모든 회사원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절이었는데 시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제 상황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고함을 지르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남편이 힘들다는데 네 회사 생활만 잘하면 끝인 거야? 집안에 가장이 잘 돼야 집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건 몰라서 그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제 직업이 있고 제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잠시 가서 서빙 정도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어머님 말씀대로 회사 끝나고 바로 남편 가게 가서 마감 때까지 계속 있는 건 당연히 무리죠. 무리긴 뭐가 무리야.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하여튼 의지가 없어, 의지가. 그렇게 해서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갔니? 그리고 그까지 대기업 이름값일 뿐이지 막상 출근해서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더구만. 맨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나 만지는 게 뭐가 힘들다고 밤에 쉬어야 한다는 거야? 대기업도 별거 없더구만. 시모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더니 급기야 제 직업과 회사까지 언급하며 비하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슬슬 화가 났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까지 대기업 못 들어와서 안달인 사람들도 많고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것 같아도 꽤 많은 일을 한다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남편 가게까지 출근 못하겠네요. 이만 끊을게요. 끊고 난 뒤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무시를 당한 것만 같았고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무조건 남편 상황만 고려하는 시모에게 몹시나 온짜놨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시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를요. 혹시 말이야, 당신도 내가 회사 마치고 가게에 가서 도왔으면 해?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온종일 회사 일로 피곤함에 찌들어서 퇴근하는 사람이 퇴근하면 집에서 좀 쉬어. 가게 걱정은 하지도 말고. 그런데 당신도라니. 누가 당신 보고 가게에 와서 일 도우라고 했어? 어머님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앞으로는 계속 가게에 나가서 마감까지 도우면서 일도 다 배워두라고. 그래야 이렇게 공백 생겼을 때 당신 안 힘들다고 말이야. 틀린 말도 아닌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다가 어머님이랑 좀 다퉜어. 마지막엔 내가 그냥 전화 끊어버렸고. 뭐?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어쨌든 그냥 전화 끄는 건 잘했어. 계속 말해봤자 안 통했을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는 아들 걱정에 그런 말 한 거지만 당신 입장에서 섭섭했을 거야. 앞으로는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 알겠지? 당연히 남편은 저와 생각이 같았고 저 상황을 저보다 더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고 고민하던 남편은 결국 새로운 이모님을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주방을 맡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홀에서 대부분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나의 주방 일을 전담하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남편을 보조할 손빠른 주방 직원을 구하기로 했고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손만 빠르고 눈치만 있으면 되니 그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거기에다 가게 소식을 들으신 첫 이모님이 2주일가량을 가게에 나와 알바생에게 재료 손질부터 이것저것 알려주신다고 하니 이제 고비는 넘겼다 싶었죠. 그렇게 2-3달은 괜찮았어요. 클레임도 다시 줄어들고 블로거들의 칭찬하는 글들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늘 남편 가게를 검색해보곤 했거든요. 체험단이나 광고가 아닌 찐 후기들이 좋아지니 다시 안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어느 순간부터 맛이 이상해졌음. 사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안주가 맛있어야 하는데 직원들 여전히 친절하고 다 좋은데 안주가 영. 사장님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셨다고 하던데 처음엔 맛있고 양도 더 많아져서 좋았는데 이젠 양만 많은 느낌? 간도 안 맞고 맵기만 맵고 채소 같은 건 그냥 생으로 먹는 느낌 나서 다 남기고 옴. 모든 글이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이런 비판성 글도 적잖게 보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걱정일 뿐.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갔을 땐 안주 맛이 기억하던 것과 같이 맛있었고 사람의 입맛은 저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정작 맛이 아닌 다른 것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늘 밝고 활기차던 분위기였는데 몇 번의 방문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더라고요. 집안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니 여러 문제들로 늘 표정이 밝을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묘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어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가게에 무슨 일 있어? 어? 가게? 왜? 그냥 요즘 가게 갈 때마다 직원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걱정되어서 물어봤지. 아, 그거 애들끼리 좀 다퉜었나 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어. 그럴 땐 내가 나서는 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서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회식 한번 해서 풀어주려고. 아, 그래? 하긴 혈기왕성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별거 아닌 일에 싸우고 화해하고 할 테니까. 회식 때 맛있는 거 사줘. 애들 표정 어두우니까 내 마음이 더 무겁더라.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 내려놓으세요. 이처럼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다 해결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가게에 관심을 점점 끌 무렵이었어요. 이젠 제 일에 더욱더 신경을 쓰려는데 시모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사려고 한다는 것이 아닌 샀다였죠. 그것도 무려 10억짜리 집을요. 시모가 살던 집이 오래됐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까지 노후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아 깨끗했거든요. 거기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모에겐 10억짜리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을 샀다지만 그럼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시모가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댁에 불러서 한다는 말이 나 다다음 주에 이사해. 집 샀으니까 그런 줄 알아. 대출 이자는 너희가 좀 내줬으면 한다. 어차피 나 죽으면 그 집도 다 너희 거니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니? 이사할 때 사람 넉넉하게 불렀으니까 따로 올 필요는 없어.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또 없다. 며느리 힘들까 봐. 이삿날에도 오지 말라는 시어머니가 어디 흔한 줄 아니? 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없긴 하겠죠. 집부터 덜컥 사곤 자식들에게 이자를 무조건 감당하라고 통보하는 시모가 흔하진 않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당황했고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도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런 문제는 상의 정도는 해야지. 내가 내 집 이사하겠다는데 아들 며느리하고 상의까지 해야 할 문제야? 물론 엄마가 어디로 이사를 하든 뭘 사든 엄마 마음이지만 돈이 우리한테서 나가야 하는 거라면서. 우리가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랑 상의를 해야지. 다음부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미 계약금 다 넣었고 대출도 다 끝냈으니까 이번엔 그냥 그렇게 넘어가. 매달 네 마누라 월급날에 맞춰서 대출이자 출금일 설정했으니까 대출이자 넣는 거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황당했지만 시모가 이렇게 급하고 갑작스럽게 이사한 이유가 가장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놔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이사한 이유가 뭔데?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모임에 갔는데 나보다 한참 못 살던 미숙이 알지? 글쎄 걔가 이사를 했대잖아. 아들들이 돈 모아서 집을 사줬대나 뭐라나. 그래서 엄마도 했어. 아들은 사장님의 며느리를 대기업 다니는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 말문이 막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편도 참 생각이 많은 듯 보이더라고요. 그중 가장 크게 보이는 감정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저도 감정이 미묘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집에 도착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한다였습니다. 이미 사고는 사고대로 다 쳤고 다시 되돌리기에는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계약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한데 엄마 집 대출 이자
우리가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엄마 말대로 나중에 우리 집 되면 그때 당신 명의로 해줄게. 집 명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지만 내가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는 것도 잘 알고 그런데 이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여서 그래.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각자 내던 생활비보다 더 큰 금액을 모아 대출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썼어요. 당연히 평소보다 힘들었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힘들어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게 손님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집에 와서도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까진 때론 제가 귀찮게 느껴질 만큼 수다쟁이였던 사람이었으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몫의 이자를 딱 2번만 넣어주곤 아예 소식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잊었나 해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여보, 생활비랑 이자 안 들어왔던데 잊었어? 시간 날 때 넣어줘? 사실은 잊은 게 아니라 요즘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 넣은 거야. 요즘 힘들다고 했었잖아.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니까 여유가 없었어. 그랬어? 그 정도로 힘든지는 몰랐네. 이번 달은 내가 어떻게 해볼게. 사실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장사가 안 된다는데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금전적인 것은 제가 다 감당하는 와중에 수상한 점이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장사가 힘들다고 하니 다시 남편의 가게에 대한 글을 찾아보게 됐는데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내용은 즉 주방 직원과 홀 직원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사장이 무조건 주방 직원의 편을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있는 직원은 따로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사장이 소리를 더 지르고 강압적으로 굴어서 너무 놀랐다는 등 오랜 단골인데 실망했다.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홀 직원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였다. 짧은 싸움도 아니고 계속 싸워서 술 맡아 떨어지고 그냥 가게를 나왔다는 글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는데 모자이크를 하고 뒷모습만 나왔지만 어떤 직원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워낙 오래 일하기도 했고 늘 웃는 얼굴에 말투도 상냥해 제가 많이 예뻐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아닌 이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더 이상하고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문자를 남겼고 관련된 글을 더 찾아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긴 있는 듯 하더라고요. 대부분 좋지 않은 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상황은 제 생각보다도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럴 수도 있지의 상황은 아닌 듯 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남편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간의 싸움이 제 입을 막더군요.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지났고 직원에게 문자를 남겼다는 사실이 잊혀질 무렵 그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저 문자 보고 고민 많이 하다가 전화드렸어요. 혹시 만나실 수 있어요? 제가 꼭 들을 이야기가 있어서요. 목소리는 심각했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저는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만나니 그 직원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몇 번이나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나설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해서 이때껏 망설였는데 연락하신 거 보고 용기를 냈어요. 사장님, 주방에 들어온 직원이랑 바람 피워요, 사장님. 제가 두 눈으로 확인 다 했고 여기 사진도 있어요. 직원은 저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고
그곳엔 남편이 상간녀에게 팔을 두르고 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듣고 사진까지 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요. 다 충격이었지만 가장 충격이었던 건 상간녀의 나이였습니다. 고작 2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가난한 22살의 상간녀는 휴학생으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주방 보조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간녀를 처음엔 남편도 안쓰러워하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간녀가 남편에게 과하게 들러붙었다고 하더군요. 남편 뒤만 졸졸 붙어 다니기도 하고 터치도 서슴없이 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회식날 술에 취한 척 남편에게 안기기까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저번 주 주말에 홀에 손님이 있는데 사장님이 급하게 마감을 하라면서 손님을 다 내쫓다시피 하더라고요. 술값도 10%씩 다 깎아주면서요. 집에 급한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그날 마치고 주방 보조랑 이런 곳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직원은 처음 보여줬던 사진을 다시 보여줬고 저는 그제야 그간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결국 남편도 넘어갔고 그 사실은 변치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생계가 달린 가게까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할 정도로 상간녀에게 미쳐있다는 사실이 화도났지만 기가 막혔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히는 건 휴모의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조차도 줄 돈이 없을 만큼 힘들다더니 상간녀에겐 아낌없이 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마감하고 나면 사장님이 택시비 주는데 그것도 아깝다고 집까지 걸어가던 애가 어느 날부터 돈을 막 쓰더라고요. 출근할 때도 택시 타고 오고 죄다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에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걔는 늘 현금이 몇십만 원씩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사장님이 준 것 같아요. 가게에서 가끔 현금 결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의 지갑에 넣어두는 걸 봤거든요. 직원은 모든 사실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정작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일단 저는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곤 돌려보냈어요. 그리곤 혼자 생각 정리를 할 시간을 가졌죠.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혼을 하겠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여러 생각을 하던 저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오픈 전 가게에서 CCTV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퇴근하고 난 후 두 사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참 허튼 짓거리를 많이도 하더라고요. 그딴 식으로 보니 가게가 다 망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들 만큼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뒷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러 증거를 수집하며 알긴 했지만 흥신소에서 전해받은 증거를 보아하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주로 가게를 일찍 마치거나 가게로 출근하기 한참 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마치 싱글 남녀가 데이트하듯 온 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엔 그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커플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오빠, 요즘 오빠 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괜찮아? 저번 주에도 쇼핑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쇼핑? 이번에 오빠 엄마 집까지 사서 돈 많이 들어간다며. 걱정하지 마. 한동안 생활비랑 이자 안 줘도 되게 잘 해결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다 말해. 진짜? 너무 좋다. 그냥 오빠가 내 남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대학 졸업할 필요도 없고 따로 스펙 쌓고 취업할 필요도 없이 오빠 아내로 살면서 지금처럼 가게 같이 꾸려나가면 되잖아. 나도 요즘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집에 갈 마음도 안 들고 말이야. 이참에 확 이혼해버릴까? 그래도 괜찮으면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면 나야 좋지. 내가 우리 오빠 이혼하고 오면 뒷바라지도 하고
오빠한테 평생 딱 붙어서 살게. 진지하게 하는 말인지 서로 좋아 죽어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 그 진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과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배신감, 그거 참 빌어먹을 감정이더라고요. 사람을 화나게도 하고 초라하게도 하고 비참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고 정말 조금의 의심도 해본 적 없던 남편이었던 터라 더 화가 나고 비참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이혼에 가득 담기로 했죠. 분노가 큰 만큼 조용히 움직였어요.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만큼 남편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분을 만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시모의 대출이자 내는 날이 지났고 돈이 입금되지 않자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자 미납이라는데 왜 돈을 안 넣니? 그까지 돈 얼마나 된다고 벌써부터 미납이 뭐야 미납이?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콧대 높게 굴더니 그까지 이자도 없어? 아니면 무슨 이유라도 있니? 아들이 외도를 저지르는 중인 줄도 모르고 저에게 어찌나 큰 소리를 치는지 화가 나기는커녕 그 상황이 기막혀 코웃음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큰 엿을 먹이기에 이보다 더 적당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요. 저 대신 시모가 제대로 뒤엎어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저의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에 시모는 꽤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목소리의 톤도 톤이지만 제가 한 말도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당신? 너는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호칭이니? 그리고 그 이유라니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뜻이야? 방금 말했잖아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이게 정말 다 늙은 사람 숨 넘어가게 만들 셈이야? 얼른 말 못해? 시모는 고함을 빽 질렀고 뜸을 적당히 잘 들인 저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아들 바람났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집 대출이자를 내야 하나요? 참고로 바람나서 정신없는 아들은 이자 딱 2달만 치면 내고 그 뒤로는 이자는커녕 생활비도 안 내고 있다고요. 뭐야 바람? 그게 사실이야? 네가 잘못한 건 아니고? 차라리 잘못한 거였으면 싶네요. 상대가 무려 대학생이라네요. 가게에 주방 보조로 들어온 대학생. 휴학했는데 학비 벌러 들어와서 가게 사장을 꼬셨다나 뭐라나. 가게 가보면 있을 테니까 그 애한테 가서 이자 달라고 하세요. 이제 곧 며느리도 될 텐데. 너! 내가 지금 당장 가게 갈 건데 가서 확인해보고 아니기만 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모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혼 서류 한 장을 남겨둔 채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자 직원에게 영상통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직원의 얼굴 대신 시모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것이 등록금 벌러 왔으면 얌전히 일이나 열심히 해서 돈이나 벌어가지 어디 유부남한테 꼬리를 쳐 꼬리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이혼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상간녀는 이 정도 상황이야 예상했다는 듯 군말 없이 휘둘리고 있었고 그런 상간녀를 대신해 남편이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희주만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희주 좋아해. 나 이혼하고 희주랑 살고 싶어. 이혼 이야기 먼저 꺼낸 것도 나고 만나보자고 먼저 이야기한 것도 나라고 나. 남편은 말을 하며 힘으로 시모를 떼어놓더라고요. 시모는 상간녀도 상간녀이지만 아들에게 더 큰 화가 난다는 듯 죽일 듯이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간녀가 아주 가녀린 척을 하며 남편에게 훅 기대더라고요. 오빠, 나 어지러워. 머리 다친 건 아니겠지? 희주야 괜찮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비켜. 지금 당장 병원 데리고 가보게.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엄마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시모는 상간녀의 여우짓에 더 큰 화가 난 듯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들어 그대로 상간녀의 머리로 쏟아버리더군요. 상간녀는 그제야 고함을 질렀고 남편도 시모에게 다시 화를 냈죠. 이게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건 아니지.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고 싶은 짓이 있으면 나한테 다 해. 더는 희주한테 손대지 마. 나 진짜 화낼 거니까.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시모를 몰아붙였고 시모는 조금 전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만난 지 1년도 안 된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만큼 엄마 행동이 지나쳤다는 생각은 안 해?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여기 가게인 거 잊었어? 손님들 다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녀석이 가게에 일하러 온 직원이랑 바람을 피워? 네가 그런 말 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해? 아, 몰라. 일단 병원 갔다가 집에 갈 거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 남편은 상간녀를 부축해서 떠났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는 거기에서 끊겼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기가 막혔지만 시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간 시모가 저에게 한 행동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음날 시모가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말이에요. 이미 집에서 한 차례 당하고 온 듯 남편의 양볼은 붉어져 있었고 표정은 반성보단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시모가 끌고 오니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끌려와 준 듯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을 미련이라 생각한 시모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네 남편 정신 번쩍 들게 제대로 뭐라고 했어. 집에서 뺨도 날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이번 일은 덮고 넘어가자꾸나. 이렇게 이혼하는 거 사실 말도 안 되지 않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야. 이런 일 딱 한 번 있었다고 이혼하면 이 세상에 붙어 사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니? 요즘이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남녀 사이에 정서적 교감만 나눠도 이혼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시절에 할 거 다 하고 상간녀랑 이혼까지 입에 올리는 남편이랑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알다시피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내가 왜 저딴 남자를 용서하고 살기까지 해야 하나요?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혼했다고 하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손해라고. 그리고 너랑 이혼하면 젊은 애랑 재혼한다는데 너는 그 꼴 보고 살 수 있어? 내 곁에 두고 살면서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 걱정은 나만 할 거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아들 데리고 가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이혼하겠다는 굳건한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모도 더는 설득할 말도 없고 통하지도 않을 것 같으니 정말 본인 걱정만 하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희가 이혼하면 내 대출이자는 어떡해?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가게 장사도 안 된다는데 당장 이번 달 이자부터 어떻게 하냐고! 본인 대출이자 걱정 말입니다. 저라면 당장 그 집부터 팔 텐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지 이자를 언급하며 화를 내던 시모는 얼토당토 않지도 않은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허락할 테니까 이혼은 해. 대신 이자는 계속 네가 내주려무나. 내가 집값 오르면 그때 집 처분해서 일시불로 다 갚아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참 웃기지 않나요?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오르더라도 하루아침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년은 더 걸릴 텐데 그때까지 저에게 이자를 감당하라뇨.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시몬은 마치 저에게 득이 되는 최고의 제안이라도 한 듯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곁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고 있던 엄마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떠와 그대로 시모에게 세게 뿌려버리더군요. 시모는 소금을 털어내며 고함을 질렀죠. 이게 뭐야? 사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사돈? 사돈 같은 소리 하네. 우리 딸이 이혼한다는 말 못 들었어? 이혼하면 끝이지. 왜 내 딸이 네 집 이자를 갚아줘야 해? 정신 차려. 거지 심보도 너보단 파렴치하진 않을 거야.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엄마의 말을 듣고 부끄러움 정도로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곁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조차도 시모의 제안이 창피한지 얼굴까지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모는 도무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 다 돌려준다고 하잖아. 집만 팔리면 말이야. 내가 이자까지 쳐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주면! 엄마는 그 말에 더 화가 난다는 듯 시모를 현관 밖으로 내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귀한 남의 딸 돈 노리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 여편네야. 어디서 내 집에 와서 내 딸 돈을 뜯어가려고 해? 나가. 당장 나가. 시모는 그렇게 내쫓겼고 남편의 신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던 남편 역시 엄마에게 한 소리 듣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바람을 피운 것도 잘못이지만 자네 엄마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큰 잘못이라는 걸 알긴 해? 생각 같아선 그 얼굴에 오물이라도 뿌려버리고 싶지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으니까 얼른 나가. 보고만 있어도 손이 다 떨리니까. 그렇게 모자는 엄마에게 나란히 쫓겨났고 그 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을 하는 내내 남편의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젊은 여자와 살 생각에 말이에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저는 아주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때부터 아주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유명해졌는데 불륜 가게로 유명해졌고 가게 문 앞엔 손님들 대신 온갖 쓰레기가 쌓여갔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안엔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고 맛도 없으니 악플만 그득한 망한 가게가 되었던 것이었죠.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큰 돈을 쓰고 그나마 조금 모았던 돈은 각종 위자료로 내놨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결국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보증금에서 까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돈 때문에 유부남에게 접근한 상간녀가 계속 붙어있겠어요? 거기에다 이젠 돈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집어 엎은 시모까지 있는 이혼남인데 전혀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행복해지라는 문자 한 통만을 남기고 그대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살고 있던 월세집도 빼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요. 그렇게 상간녀마저 떠나고 나자 그제서야 제가 아쉬워진 전 남편이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전까진 볼 수 없었던 후회 가득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정말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싶어 만나는 중이 아니라 다를까 열심히 울고불고 하며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멍청인가 봐. 당신 같은 여자가 이 세상에 또 있다고 그딴 어린 것한테 홀딱 넘어가서는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찾아왔어? 이렇게 용서라도 구하면 내가 울면서 받아줄 것 같았어? 설마 진짜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건 아니지?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해주려고 왔어. 잘못은 내가 다 해놓고 우리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었잖아. 그리고 내 말 듣고 당신이 용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수도 없이 했고 말이야. 예전? 당신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나 하지 그래?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우리 얼마나 좋았어. 가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야. 이렇게 말한 전 남편은 과거 저희가 사장님과 단골로 만났을 첫 만남의 시절부터 신혼생활을 거쳐 결혼생활하며 크게 싸운 적도 한 번 없지 않았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가끔씩 행복했다라는 듯 웃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꼴값이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했다면 그딴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요. 이처럼 전 남편은 떠난 버스를 향해 부지런히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그 몹쓸 꼴에 엄마가 그러했듯 굵은 소금에 물까지 부어 가져다 부었습니다. 소금이야 털어내면 그만이지만 소금물은 온몸이 짜디짠 물에 젖어 찝찝할 테니 그 기분 그대로 가지고 집까지 가며 반성이라도 하라고요. 전 남편은 소금물이 입에 들어간 듯 퇴퇴하며 뱉어냈고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짜! 이거 소금물이야? 투투! 눈도 따갑고 피부도 아프잖아. 그러게 누가 헛소리 하래? 그리고 어디다 침을 뱉어? 그대로 돌아나가서 밖으로 해결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서 들어오라 했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미안하다? 과거 회상? 웃기지도 않아. 야, 나는 이제 너만 떠올리면 괴롭고 싫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현실을 살아. 구렁텅이와 다름없는 네 현실에서 정신 차리고 살란 말이야. 나한테 들붙어서 쉽게 살 생각 말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주라. 이제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엄마 집도 이제 곧 넘어가게 생겼어. 당신 없으면 진짜 나 인생 막장 된다고. 그 여보란 소리 좀 집어치우지 못해? 그리고 아직도 모르나 본데 네 인생은 그 어린 것한테 홀딱 넘어갔을 때부터 막장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막장 인생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다시 찾아올 생각 말고. 여보, 아니 그러지 말고. 한마디만 더 해. 당장 경찰 불러서 쫓아낼 테니까 그대로 뒤돌아서 나가. 내가 네 놈의 손대는 일 없게 빨리 나가라고. 고함을 꽥 지르자 전 남편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미 소금물을 뿌릴 때부터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도 남을 거란 걸 전 남편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었던 건 저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 역시 미련이란 조금도 없었네요. 당연히 불쌍하지도 않았고요. 그 후 전시모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팔았으면 됐을 텐데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그 사달이 난 것이었죠. 그리고 전 남편의 가게는 완전히 망해 아예 폐업을 했다고요. 이미 다 망한 것이 눈에 훤해 그 뒤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자가 나란히 얼마 남지도 않은 푼돈을 가지고 월세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진 들을 수 있었네요.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와 부업을 병행 중인데요. 부업이 월급을 뛰어넘으면 전업을 하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계획 중 이미 실현한 것도 있는데요. 바로 제가 회사에 일을 할 동안 제 일을 대신 봐줄 직원을 구한 것입니다. 그 직원은 다름 아닌 저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그 직원인데요. 학업과 병행도 가능하기도 하고 알바를 구한다기에 밤늦게까지 하는 힘든 일 대신 제 일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금액은 최대한 맞춰주었고요. 사실 그 정도로 긴 시간을 일할 필요는 없지만 저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니 일을 핑계로 도움을 주고자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네요.
현재는 저와 사장 직원과의 관계를 넘어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고민 상담도 하고 시험이 끝나면 맥주도 한 잔 마시면서요. 덕분에 이 나이에 제가 대학생과 겸상도 다 해보네요. 이렇듯 워낙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일요일 하루는 꼭 저를 위한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워낙 피곤한 평일을 보냈기에 온종일 잠만 자는 날들도 있긴 하지만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드는 날이 있기도 하고 운동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것이 낙이 되었는데요. 꼭 기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속버스를 타고도 떠나기도 해요. 예전엔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는데 무계획 여행도 해보니까 나름 즐겁더라고요. 바람에 따라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여행도 감성 가득 힐링이 된달까요? 저는 앞으로도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인생은 여행과는 다르니 많은 계획을 해야 하고 그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귀한 경험이라 여기며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측은하게만 보는 그 시선들에게 보란 듯이 저는 행복하고 지금 현실을 아주 만족하며 지내려고 해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기면서요. 처음엔 그 측은한 시선에 괜히 내가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걸까?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자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하며 쓸데없는 고민과 헛된 시간을 보내던 저였는데 정말 많이 변화하지 않았나요? 저처럼 이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책 배우자는 따로 있고 우리는 피해자일 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려대는 그 말들에 상처받지 말고 굳은 다짐으로 이혼했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인생을 조금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즐기면서 살아요. 웃어야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딱 3번 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